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탈원전 정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임성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탈원전 계획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은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방향의 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실제로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계획이 숨가쁘게 추진되면서 찬반 여부를 둔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의 안정성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인데요. 이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여당 측에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 탈원전 비용을 부풀리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탈원전 정책인데요. 임성호 기자, 여야가 서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이 탈원전 논쟁은 여야의 논쟁이 여러 하위 주제를 통해서 진행 중입니다. 가장 큰 주제는 우선 왜 탈원전을 해야 하는가? 즉 탈원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먼저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지난해 3월까지 이 1,300여 명이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건강이 나빠져서 사망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피해 복구 비용으로 우리 돈 2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또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탈원전 목소리에 이 힘을 실은 것은 지난해 진도 5.8의 우리나라 경주 지진이었습니다. 이 인근 지역에 고리 원전이나 월성 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데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 원전들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지 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또 정부 여당은 부산과 울산에 걸쳐서 밀집해 있는 이 원전들, 특히 고리 원전단지 30km 반경 내에 38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만일 원전 사고가 터지면 후쿠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원전은 시대적 과제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 학계와 업계 등의 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성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만큼 탈원전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드는 것이 우리나라 원전의 누적 가동 연수가 1,500여 년에 도달하는 동안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3세대 원자로 개발에 성공해서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3세대 원자로는 노심 손상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10,000분의 1에서 10만 분의 1로 낮췄고 또 냉각 펌프가 고장나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하는 설비를 갖춰서 후쿠시마 같은 방사능 누출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심사를 사실상 통과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탈원전으로 사장시킬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이는 또 다른 논쟁은 전기 수급, 또 전기료 인상 여부에서 첨예하게 맞부딪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 석탄 발전을 줄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으로 오를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연중 가동률이 16%에 불과하고 이 80%를 넘는 석탄과 원전보다 효율성이 낮아서 필요 전력의 6배 이상의 용량을 확보해야 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전 단가도 크게 상승할 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데 따르는 전기요금 수준은 올해 말 8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확정된다면서 전기요금 3배 인상은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전 단가도 크게 하락하고 또 전기 수급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이 있다고 강조하며 야당이 비판에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 탈원전 논의에 물꼬를 튼 게 바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었는데요. 찬반 입장이 워낙 뚜렷해서 앞으로의 파장도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신고리 5, 6호 건설 중지 문제인데요. 네.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신고리 건설 재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말 공론조사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나올 결과가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시민 의견 수렴 방안을 정하는 데에도 다양한 부분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시피 에너지 정책의 경우 정책 이행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한번 정책의 방향이 조정되면 수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전력 수급 안정성이나 비용 문제의 경우 산정 방안이나 주체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언론의 면밀한 검토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운영에 관한 총리훈령이 제정되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훈령 제2조에 따르면 이 공론화위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위해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문사회, 또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로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론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공론조사는 현재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주로 참고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독일은 시민 7만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뒤에 표본 571명을 추출했고 다시 시민 패널 120명으로 압축해서 부지 선정을 논의 중입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 과정도 이를 주로 참고했습니다.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시민 2만 명을 상대로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1차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2만 명은 순수하게 답변자 수를 따진 겁니다. 보통 설문조사 응답률이 10% 후반 또는 20%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에게 전화조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신고리 원전 공사를 재개해야 하나 아니면 중단해야 하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2만 명 가운데 수기 과정에 참여할 500명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이른바 시민 참여 대표단인데요. 아마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는 인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50명가량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공론화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민 참여단은 수기 과정, 예를 들어서 찬반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을 듣거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여는 등 신고리 원전 관련한 정보를 깊이 학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다음에 공론화위로부터 최종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수기 과정을 거친 이 참여단을 상대로 신고리 원전 공사 찬반 여부, 또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공론화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1차 조사 때 찬반 비율, 또 시민 참여단이 뽑혀서 어떠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신고리 찬반 비율과 의견을 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담게 됩니다. 정부는 이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공론화위가 이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자문만 하는 기구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서 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권고안이 사실상 결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수기 과정을 거친 시민 참여단의 의견이 찬반 비율에서 팽팽할 경우가 그 문제가 되는데요. 만일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한쪽의 비율이 6대4 혹은 7대3 이상으로 명확하게 갈린다면 최종 권고안의 결론을 공사 재개 또는 중단으로 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5대5 혹은 2에 가깝게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최종 권고안의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4일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 1000여 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신고리 공사 반대 42%, 찬성 40%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표본수가 훨씬 공론조사 2만 명보다는 적은 데다가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 찬반만 물은 결과였지만 공론화위에는 고민거리를 안겨준 셈입니다. 공론화위는 이달 안으로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1차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데요. 시민 참여단의 수기 과정, 또 최종 조사 등을 거쳐서 오는 10월 말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10월 말쯤에 나올 결론이 참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임성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지사이언스와 나이트 포커스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적으로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이지사이언스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기 좋은 내용으로 색깔도 모양도 사는 곳도 제각각인 다양한 물고기들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물고기를 민물에 사는 담수어, 바다에 사는 해수어, 그리고 양쪽을 오가며 사는 기수어로 분류하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기본 정보부터 제공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물의 특성에 따라 담수어와 해수어의 몸의 조직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때 삼투압의 원리를 그래픽으로 설명해 주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해수어와 담수어의 삼투압 조절 원리를 보여줄 때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듯 성우의 설명과 함께 자막의 등장을 조절하여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와 민물을 오가는 기수어의 대표적인 어류로 연어와 뱀장어를 소개했는데요. 연어가 바다에서 민물로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영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뱀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나 민물에서 살다가 산란기 때 다시 바다로 회귀해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뱀장어의 일생을 그래픽으로 자세히 정리해 주어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어서 반려어 시대라는 주제로 물고기들을 소개했습니다. 담수어는 어항 환경에서도 잘 적응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해수어는 어항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수어를 위한 수조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주어 해수어를 키우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물고기를 기르려면 물고기의 특성에 맞춰 물의 온도와 공기 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담겼습니다. 물고기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물고기를 길러 어항에서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고기를 기르려는 가정에서는 꼭 한번 귀 기울여야 할 조언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수족관에서 만날 수 있는 물고기들을 소개했습니다. 수족관의 물고기 중 나폴레옹 피쉬, 해마, 피라냐 등의 특성을 잘 정리해 주었는데요. 물고기들이 수족관에서 적응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나 서식지의 특징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면 더욱 풍부한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안녕 물고기야 편은
전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물고기의 모습을 소개하다 보니 물고기의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할 뿐 한 어종에 대해서 보다 깊게 살펴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지사이언스 후반에는 톡 쏘는 과학사이다라는 코너가 함께 구성되는데요. 매회 생활 속의 궁금증들을 재미있게 풀어내 더욱 기대되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뜨거우면서도 따가운 여름의 떼아볕의 비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최근 매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와 뜨거운 햇볕으로 야외 활동이 힘들 정도인데요. 무더운 여름 한 번쯤 궁금해했을 내용이었습니다. 톡 쏘는 과학사이다는 MC 톡톡 씨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진행이 매우 돋보이는 코너인데요. 무엇보다 궁금증을 시민들과의 거리 인터뷰를 통해서 재미있게 구성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햇볕이 따갑다고 느낀 경험에 대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여름철 햇볕이 따갑다고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가 등장하여 햇빛의 일부인 적외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에는 햇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거리가 짧아지고 햇빛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적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뜨겁다 혹은 따갑다고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성우의 설명과 함께 자막과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어 한층 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적외선은 비타민 D 생성, 면역 기능 강화, 그리고 상처 치유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일광용은 좋지만 과한 일광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외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햇볕을 너무 오래 쬐면 피부 노화와 시력 손상, 그리고 피부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사이언스와 톡 쏘는 과학사이다는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어린 시청자층부터 성인층까지 모두 함께 시청하기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생활 속 궁금증을 이지사이언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매해 전국 곳곳에서 피서객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해운대에서 피서객 70여 명이 이한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한류는 해안으로 밀려온 파도가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빨려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여름철 불청객이라 할 수 있는 이한류에 대해서 YTN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해운대에서 발생한 이한류 사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당시 현장 상황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인 해운대 119 수상구조대 부대장과의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당시 현장에 있던 피서객들을 통해 입욕 통제 상황이나 사고의 경위 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는 먼 바다 쪽에서 오는 너울성 파도가 1차 통제선에 다다랐을 때는 거의 2m에서 3m 정도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사고 당일은 오전부터 너울성 파도가 높아 입욕이 금지되었지만 오후 들어 입욕을 해제한 지 40여 분 만에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시 파도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입욕을 해제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입욕 통제 시스템의 문제나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안일한 태도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면 사건을 보다 다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도에서는 이한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전했는데요. 만약 해수욕 중 이한류에 휩쓸리게 되면 수영을 할 줄 아는 경우 거슬러 헤엄쳐 나오는 것이 매우 힘들어서 파도가 밀려오는 대각선 방향으로 수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만약 수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이한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해수욕장으로 피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친구,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으려는 휴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일 텐데요. YTN의 이번 보도는 당시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정리해 주어 여름철 이한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문장 보호가 잘못 사용된 자막이나 전혀 다른 단어로 표기된 자막이 종종 나타났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 군 전면에 해 공군 쌍두마차 군 개혁 시동이라는 자막에서 문장보호 붙임표가 사용이 됐는데 2015년도 문장보호 개정안을 참고해 볼 때 해당 경우에는 붙임표가 아니라 가운데점 또는 쉼표를 사용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6일 자유한국당은 TV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에 나온 원자력 발전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한 방송 프로그램의 줄임말인 알쓸신잡이 알뜰신잡으로 잘못 표기된 실수가 있었다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훈 경남대 교수로부터 사회 고발성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요소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각 계층의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 고발성 보도가 연일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병리 현상 문제를 폭로하는 언론의 사회 환경 감시 역할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습니다. 언론은 사회 구석구석에 가려진 부정과 비리를 국민에게 알리고 고발해야 하면 극히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고발성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정확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경우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과 역기능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방송에 대한 민원이 약 23만 건이었습니다. 이 중 공정성과 객관성, 윤리적 수준이 모두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언론의 뉴스 신뢰도가 36개국 중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늘어난 인터넷 매체들이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마구 양산해낸 배경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언론 보도에서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 분야가 취약하다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고발성 보도 프로그램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법정의 최종 판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고발성 보도이니까 한쪽 입장만을 부각시켜 고발과 비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부정과 비리에 대한 고발을 앞세우다 보니까 소재의 선정성을 비롯해 인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 요소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범죄 현장의 재현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로 모방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재현하거나 뉴스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 고발성 보도가 지나치게 남발될 경우 사회적 불안감과 불신 조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의 사실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피해자나 가해자의 폭언과 욕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자막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되어 사건의 정확한 맥락을 알리는 청명보다 역기능 요소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시청률을 의식한
나머지 선정적인 색깔이 강한 제목과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구성으로 인해 고발의 핵심 초점이 흐려지고 기획 의도가 위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피고발자의 변론 기회가 부족해서 편파성이 드러나거나 몰래카메라의 문제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고발성 프로그램이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접근 방식이나 논리 전개, 대안 제시 과정의 타당성과 설득력이 보장돼야 합니다. 정보 전달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간결하면서 심도 있게 문제의 본질을 전달해야 합니다. 인터뷰의 필수적인 기능은 충족돼야 하지만 구성에 짜 맞추기 위해 의도적이거나 한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형식은 배제돼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파수꾼인 언론이 사회악을 고발함으로써 사회 규범을 강화하고 사회 개혁과 사회 통합적 기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회 고발성 보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YTN의 좋은 뉴스처럼 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모습과 감동적인 미담이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뉴스로 우리 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길잡이 역할도 중요합니다. 사회고발성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제 조건은 곧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